세 번째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법입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얘기인데요. 관찰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워낙 많이 관찰하고 관찰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관찰법이 이게 특별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관찰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이거를 한 번만 겪어보면 관찰법이 왜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관찰법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설문지법이나 면접법과 조금 다르게 관찰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한 번만 배우면은 금방 관찰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가진지를 아주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개, 고양이 말고요, 정말 산에 가면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둘기부터 참새, 꿩, 그리고 저희 동네는 이제 까마귀도 이제 도심으로 내려오죠. 자,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모이를 주면 안 되는 거는 아시겠죠? 비둘기 공원에 모이 주면 그 비둘기 다 날아오고 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자, 비둘기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우리가 한 15년 전에 한 번쯤 했었어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않으면 비둘기가 어느 정도 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일정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떠나서 인근에 있는 산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그 많은 비둘기를 전부 다 이렇게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센서를 부착해서 이게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한 번쯤 관찰해 본 겁니다. 처음에 줄어요. 도심의 비둘기가 모이를 안 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어디론가 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줄질 않아요.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없어졌던 비둘기들이 다시 들어오죠. 적당히 이 도시 환경의 비둘기는 완벽하게 정착을 합니다. 관찰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산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서울을 기준으로 산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를 찾으려면은 비둘기 자기들이 귀찮아요. 한참을 돌아다녀 먹을 걸 찾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뭐예요? 먹을 게 조금만 그 비둘기 입장에서 약간만 신경을 기울이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돌려보내다가 또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가 반드시 새 모이만 먹는다는 보장이 없죠. 사람의 음식물을 좀 지저분하지만 버리는 음식물을 적당히 잘 먹어요. 그리고 버리는 음식물들이 우리가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엄청 많죠. 무단 투기까지 하면 셀 수가 없습니다. 관찰을 한 거예요. 비둘기에게 산이 숲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터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둘기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도시가 걔네 입장에서는 하나의 터전이고 산이고 숲이에요. 오히려 최적의 보금자리인 거죠. 비둘기라는 동물한테는요. 이게 관찰을 해서 찾아내는 결과들이에요. 과학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생물학자들이 찾아내는 방식들인데, 이거는 관찰법으로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점검을 하죠. 비둘기 개체수부터 등등등 점검을 해서 특정한 장소에 비둘기가 몇 마리,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마리,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거를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죠. 관찰법은 자연과학에서도 널리 쓰이고 사회과학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자기 표현이 어려운 대상, 우리 어린아이라든가 내가 좀 뭔가를 표현하기, 내 뜻을, 내 의지를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관찰법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비구조적 관찰은 특수한 변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특이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한번 산을 예로 듣겠습니다. 요새 지리산에,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리산에 곰이 많아요. 지리산 반달곰이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리산 반달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그 방사 풀어주는 게 너무나 큰 뉴스였어요. 지리산 반달곰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곰을 잘 좀 풀어줬죠. 물론 위치 추적을 다 해서요. 근데 우리가 동물원에서 곰을 봤을 때도 사실 곰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우리 다큐멘터리나 이런 유튜브 영상 찾아 곰 이렇게 치면은
곰이 굉장히 빠르고 그 우리 생태계 전체에서 곰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별로 없어요. 곰을 이길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봤자 호랑이나 그 급에 있는 그 비슷한 수준의 동물들 몇 개 정도지, 몇 개체 정도지, 곰을 상대로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곰이 늘어나요. 곰이 지리산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위치 추적만을 가지고 뭐 곰의 어떤 생태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한 개 이상의 팀이 구성돼서, 이건 왜냐면 사람한테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팀을 동원해서 정말 곰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야죠. 곰에 어떻게, 우리 뭐 곰 한 마리, 곰 두 마리, 곰 세 마리 할 때 그 곰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예상치 못한 곰들의 어떤 행동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특수한 변수예요. 그런 변수를 우리가 카메라도 잘, 영상으로 잘 찍어서 전문가들이 또 모여서 그 전문가들이 그 찍어온 영상을 가지고 또 열심히 보고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현재 곰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참 이게 특이해요. 관찰법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가 아니라 자연과학 연구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밀림에 가서 사막에 가서 뭘 봤는데 새로운 식물을 발견했다. 새로운 현상 발견한 거잖아요. 이 이상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법에 대해서는요. 자, 융통성과 유연성. 원래 하루만 하기로 했는데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아주 좋죠. 자, 다만 단점도 있죠. 관찰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현상이나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며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영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답이 없죠. 자, 그리고 관찰자의 선입견 등으로 특정한 부분만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좀 보고 어떤 목적에 맞게 체계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관찰자가 너무 신기해서 보고 싶은 것만 봤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특정한 부분만 본 것이 오히려 그 연구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값어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표본이 작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찰법,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하나, 유치원 둘, 유치원 셋, 그다음 뭐 비둘기, 곰, 뭐 이런 거 표본이 작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표본이 커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표본이라는 거는 만에 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뭐 광주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특성을 가질 만한 집단을 전국적으로 다 보겠다 그러면 표본이 작은 게 아니죠. 아니, 관찰은 가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자,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대전에 있는 대학교, 천안에 있는 대학교, 뭐 가서 있으면 돼요, 그냥. 자, 그렇게 되면은 표본이 결코 작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보는 이런 자연과학 다큐멘터리 보면은 뭐 침팬지라든가 고릴라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그 인간과 비슷한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 그런 동물을 이제 한 번쯤 보고 싶을 때는 얘네들이 사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군데만 가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군데 가고 세 군데 가고 유사성과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관찰법을 통해서 연구할 수가 있죠. 내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뭐 고릴라의 모습과, 내가 뭐 어딜 갔더니 고릴라의 모습과, 식물로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 표본이 작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또 관찰자, 연구 조사자가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에 따라서 표본이 상당히 커지고 때로는 대륙간 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